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역사동양연구회에서는 교양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명작 단편 강좌를 개설합니다. 이 강좌는 2023년 7월 7일 금요일 개강하여 격주 금요일마다 유튜브 채널에 약 8개월 동안 등재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 단편 소설 중에서 최상의 작품 16편을 선정하여 작품론과 함께 작가론까지 병행하는 이 강좌는 매회 50분 정도, 총 16강으로 전개됩니다. 강좌 텍스트로 선정된 한국 최상의 명작 단편 16편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진건의 고향, 이상의 날개, 김유정의 동백꽃,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김동리의 등신불과 영마와 무녀도 3편, 이범선의 오발탄, 이청준의 눈길과 설악동나그네와 병신과 머저리 3편,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과 무진기행 2편,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 김용익의 꽃신과 겨울의 사랑 2편입니다. 저는 이 강좌를 부득이하게 유료 수강제를 채택하기로 했지만 경제적인 약자의 수강을 위해서 강의창을 잠그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강 신청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총 16강 수강료 8만 원을 한국시티은행 541-12023-26801 김갑수 민갑에 투척하시고 메일 kimcapsu@naver.com으로 수강자 성함을 넣어주시면 매회 강의 전에 소설 전문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의 전에 이 소설의 전문을 메일로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한데요.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수강만 하셔도 됩니다. 소설에 대한 향수와 흥미를 촉발시키는 강의가 되도록 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역사동양연구회의 교양강좌 한국 명작 단편 2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 강의가 최초로 유튜브에 등재되는 시간은 2023년 7월 21일 15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2번째 작품으로 현진건의 단편소설 고향을 선택했습니다. 이 고향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1강에서 다뤘던 김유정의 동백꽃 정도의 짧은 분량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또 소설이 훨씬 더 쉬운 편에 속하는 다른 텍스트에 비해서 그래서 좀 쉽고 간단한 거에서부터 어렵고 복잡한 소설 쪽으로 진도를 진행시킬까 해서 고향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강의를 도와주시고 참여하실 황일근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이 현진건의 고향은 여러분들이 이걸 읽기 전에 물론 이 수강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다 이메일로 현진건 고향 텍스트가 발송이 됐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읽으신 것을 전제로 강의를 진행하겠는데 아직도 이 텍스트를 어떻게 받는지 모르고 또 이걸 안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역시 오늘 전문을 함께 읽어볼 수 있는 분량의 소설을 선택한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 소설하면 조선시대에 이른바 고전 소설들이 있죠. 그리고 서구 개념의 현대 소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이광수부터라고 하는데 한국 문학사에서는 뭐 근대와 현대를 한 10년, 15년 차로 나눠가지고 20년대는 근대고 30년대는 현대다 그러는데 그런 건 말이 안 되죠. 대단히 졸렬한 시대 구별이고 근대나 현대나 다 같은 말이에요. 다만 그 우리나라의 고전 소설이 현대 소설로 이어오는데 교량적 역할을 한 소설들이 개화기 소설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는 신소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런 명명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명명을 하면 우리의 고전 소설은 다 구소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른바 그 개화기 소설 하면 뭐 최악의 친일파 이인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해조가 있고 이인직과 이해조의 소설들은 졸렬하고요. 그나마 읽을 수 있는 게 이제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광수에 의해서 그 현대소설이 시작되고 거의 시대에 붙여서 김동인, 염상섭, 현진건 이른바 그 3인방 소설가가 활동을 하는데 이 세 소설가 가운데 현진건의 소설이 가장 현대적이고 또 생생하고 실감나고 그렇죠. 역사 의식도 정확하고 아주 장점이 큰 작가가 현진건입니다. 미리 얘기하면 그 동시대에 활동했던 김동인의 소설은 감자요. 예. 이 약간 과대평가돼 있고 예. 뭐 한두 작품을 빼놓고는 좀 만화 같죠. 뭐 광화사, 광염, 소나타 뭐 그런 것들, 붉은산. 뭐 김동인 같은 작가는 소설을 막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즉 자기 특성이 없는 작가예요. 그다음에 이제 염상섭이 있는데 뭐 염상섭은 이제 나중에 활동을 많이 했지 20년대에는 거의 활동을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3대라는 장편 소설 예. 그리고 두파산이라는 중편 소설 그 전에 이제 염상섭이 썼던 소설로 만세전이라고 있습니다. 염상섭은 그 문장이 부정확하고 만연체 문체로 읽기가 아주 힘듭니다. 아주 힘들지는 않고 조금 힘듭니다. 그런대로 괜찮은 작가예요. 그러나 속된 말로 이렇게 쌈박한 단편소설 이것을 잘 만들어낸 작가가 현진건이에요. 예. 그리고 현진건 자신이 의식했건 안 했건 간에 이 현대소설의 어떤 기법 이런 것들이 소설 속에 무르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설을 읽어보면 뭐 별것도 아닌 얘기고 그냥 신세타령하고 넋두리 하는 얘기 같은데 그래도 울림과 감동을 줘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미덕과 장점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강좌는 그런 걸 찾아서 함께 거론하는 대치중을 둘까 그럽니다. 자, 먼저 그 소설을 같이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예. 자, 먼저 소설 지문. 네, 제가 읽겠습니다. 고향 현진건.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 중에서 생긴 일이다. 나는 나와 마주 앉은 그를 매우 흥미있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두루마기 격으로 기모노를 둘렀고 그 안에서 옥양목 저고리가 내어 보이며 아랫도리엔 중국식 바지를 입었다. 그것은 그네들이 흔히 입는 유지 모양으로 기름종이 모양으로 번질번질한 암갈색 피륙으로 지은 것이었다. 그리고 간발은 하였는데 집신을 신었고 고부가리로 깎은 일본식 그 헤어스타일입니다. 고부가리로 깎은 머리엔 모자도 쓰지 않았다. 우연히 이따금 기묘한 모임을 꾸민 것이다. 자, 지금 벌써 보면 지금 여기서 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가 나와요. 상당히 이 소설의 역할이 다릅니다. 여기서 나는 이 소설에서 말하는 화자예요. 화자고 그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화자가 주인공을 관찰하고 있잖아요.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예. 이 관찰을 해보니까 이건 기모노, 옥양목, 중국 바지. 이것은 그 당대 이 삼국이 그 조선의 사회상을 규정했던
정치적 환경을 규정했던 식민지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연히 이따금 기묘한 모임을 꾸민 것이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일본, 중국, 조선 이 해나라가 이렇게 뒤섞여 버리는 이러한 그 정세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리를 잡은 잠깐에는 공교롭게 세 나라 사람이 다 모였으니 내 옆에는 중국 사람이 기대었다. 그 옆에는 일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동양 삼국옷을 한 몸에 감은 보람이 있어 일본말도 곧잘 철철 대이거니와 중국말에도 그리 서툴지 않은 모양이었다. 고코마데 오이데 데스카 어디까지 가십니까? 하고 첫 마디를 걸더니만 일본 사람한테 도쿄가 어떠니 오사카가 어떠니 조선 사람은 고추를 끔찍이 많이 먹는다는 둥 일본 음식은 너무 싱거워서 처음에는 속이 뉘엿걸다는 둥 횡설수설 짓거리다가 일본 사람이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짧게 끄는 꼿꼿한 윗수염을 비비면서 마지못해 까딱까딱하는 고개와 함께 아주 일본인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소데스카 그렇습니까? 난 한마디로 코대답을 할 따름이요. 잘 받아주지 않으매 그는 또 중국인을 붙들고서 실랑이를 하였다. 중국인 또한 그 기름낀 뚜한 얼굴에 전형적인 중국인의 모습이에요. 수수께끼 같은 웃음을 띌 뿐이요. 별로 대꾸를 하지 않았건만 그래도 무얼하고 연애 우월거리면서 나를 보고 웃어 보였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하고 한번 이 대화를 틀려다가 안 되고 중국 사람하고 틀려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 조선 사람을 대화 상대로 지금 찍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주인공 그의 그 외모 그리고 행동거지 이런 것들은 그 식민지 시대 한 그 노동자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짐승을 놀리는 요술쟁이가 구경꾼을 바라볼 때처럼 훌륭한 재주를 갈채해달라는 웃음이었다. 나는 쌀쌀하게 그의 시선을 피해버렸다. 그 주적대는 꼴이 어줍지 않고 밉살스러웠다. 그는 잠깐 입을 닫히고 무료한 듯이 머리를 떡떡 긁기도 하며 손톱을 이로 물어 뜯기도 하고 멀거니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다가 암만 해도 지절되지 않고는 못 참겠던지 문득 나에게로 향하며 어디꺼정 가는 기요? 라고 경상도 사투리로 말을 붙인다.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가 하는 그 행동 거지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 거지예요. 그죠? 싫죠? 이런 사람들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를 처음에 어떻게 봅니까? 쌀쌀하게 그의 시선을 피해버려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소설의 관찰자이자 화자예요. 말하는 사람. 나는 관찰자이자 화자인데 나가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쌀쌀하게 그의 시선을 피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설의 그 요소 가운데 거리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쓸데없는 것들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 무슨 입체적 인물, 평면적 인물, 인물, 사건, 배경, 주제, 구성, 문체 이런 거 쓸데없는 얘기들이고 이 거리가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이 나의 관점으로 보고 있잖아요. 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볼 시자를 써가지고 이 시점이라고 그래요. 시점. 이 시점. 즉 화자와 관련된 시점. 이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에 거리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일단 여기서 나와 그의 거리는 멀어요. 멀다. 자, 멀었죠? 싫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누가 봐도 좀 나는 좀 뭐 인텔리 같아 보여요. 괜찮아 보이는 사람. 그렇죠. 예. 그는 주접되는 꼴, 좀 혐오감을 줘. 네, 맞아요. 그럼 이거 읽는 사람들은 나의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나가 그를 아주 먼 거리감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독자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거리는 차츰차츰 변화하면서 그에 대한 인식을, 그에 대한 나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동시에 나의 초점을 두고 있는 독자들의 인식도 변화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울까지 가요. 그런기요 참 반갑구마. 나도 서울거정 가는데 그러면 우리 동행이 되겠구마. 나는 이 지나치게 반가워하는 말씨에 대하여 무엇라고 대답할 말도 없고 또 굳이 대답하기도 싫기에 덤덤히 입을 닫혀버렸다. 서울에 오래 살았는기요. 그는 또 물었다. 6, 7년이나 됩니다. 조금 성가시다 싶었으되 대꾸 않을 수도 없었다. 자, 지금 보면 여전히 쌀쌀하죠? 예. 거리감을 느껴요. 예. 그죠? 그러니까 또 굳이 대답하기도 싫기에 입을 닫혀버렸다. 그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서울에서 오래 살았냐고 물어보니까 6, 7년이나 됩니다. 그랬잖아요. 예. 이건 이 소설을 쓸 당시의 현진건하고 비슷한 지금 거예요. 대구에 살다가 이제 현진건이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소설이란 건 일단 작가가 만드는 거예요. 작가가 만드는 거지만 여기서 나는 작가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화자예요. 그렇죠. 좀 비스무리하죠. 예. 태도가. 이것도 또 거리 개념으로. 즉, 이 화자가 작가와 거리가 뭔가 가까운가 이런 것도 이 소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감상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그러나 지금 보세요. 성가시다 싶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인상도 안 좋고 약간 혐오감이 들게 만드는 사람인데 그래도 물어보니까 대꾸 안 할 수도 없었다 해가지고 사람이 좀 예의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아이고 오래 살았구마. 조금 큰 소리를 읽으십시오. 예. 나는 처음 길인데 우리 같은 막벌이꾼이 차를 내려서 어디로 찾아가야 되겠는기요? 하고 그는 답답한 제 신세를 생각했던지 찡그려 보았다. 그때 나는 그의 얼굴이 웃기보다 찡그리기에 가장 적당한 얼굴임을 발견하였다. 군데군데 찢어진 경성드뭇한 눈썹이 올골이 일어서며 아래로 축 처지는 서슬에 양 미간에는 여러 가닥 주름이 잡히고 광대뼈 위로 뺨살이 실룩실룩 보이자 두 볼은 쪽 빨아든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 절에. 그는 답답한 제 신세를 생각했던지 찡그려 보았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때 나는 그의 얼굴이 웃기보다 찡그리기에 가장 적당한 얼굴임을 발견하였다. 찡그리기에 적당한 얼굴. 삶이 제대로 안 풀리고 아주 고통스럽고 힘겹고 이러다 보니까 찡그리는 얼굴이 쉽게 나와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거리감을 좁히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지금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이 사람의 얼굴, 내가 보기에는 한 50대 중반은 돼 보이는 얼굴인데 실제로 여기서 이 그의 나이는 20대 중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는 그의 얼굴이 웃기보다 찡그리기에 가장 적당한 얼굴임을 발견해. 이 얼굴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소설의 원래 제목은 고향이 아니고 조선의 얼굴입니다. 조선의 얼굴. 좀 이따 우리가 그 조선의 얼굴 그 표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조선의 얼굴인데 총독부 검열로 인해서
고향으로 바꿨어요. 고향 같은 것은 이제 어디다 붙여도 무난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전에 최인호가 조선일보에 그 호스티스 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하면서 처음 제목을 별들의 무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침 조간신문에서 무덤이라는 말이 안 어울린다 그러니까 별들의 고향이라고 제목을 바꿨던 적이 있어요. 그 최인호가 그 연재 소설의 제목을 바꾼 것은 이제 정치적인 이유는 아니고 현진건이 조선의 얼굴이라는 이 제목을 고향으로 바꾼 것은 이건 그 탄압에 의한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조선의 얼굴이 강조되고 의미 있게 부각되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네. 자, 그 다음 봅시다. 입은 소태나 먹은 것처럼 왼편으로 삐뚤어지게 찢어 올라가고 죄던 눈은 눈물이 괜 듯 30세밖에 안 돼 보이는 그의 얼굴이 10년가량은 늙어진 듯하였다. 나는 그 신산스러운 표정에 얼마쯤 감동이 되어서 그에게 대한 반감이 풀어지는 듯하였다. 글쎄요, 아마 노동 숙박소란 것이 있지요. 노동 숙박소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묻고 나서 시방 가면 무슨 일자리를 구하겠는기요? 라고 그는 매달리는 듯이 또 제쳤다. 자, 이 신산이라는 것은 그 삶에서 아주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겪은 신산 해가지고 여러분 매운 라면을 무슨 라면이라고 해요? 신라면이라고 하잖아요. 매울 신자. 그 다음에 산, 식초, 산. 그러니까 맵고 시다. 그러니까 아주 힘든 삶을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그 신산스러운 삶의 어려움을 많이 겪은 이 사람을 보니까 감동이 돼. 그러면서 나는 지금 상당한 인텔리자, 뭔가 정의감 또는 인간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반감이 풀려진다. 이 거리가 좁혀지고 있잖아요. 예. 그죠? 거리가 좁혀진다는 것은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은 제가 읽겠습니다. 글쎄요, 무슨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는지요? 나는 내 대답이 너무 냉랭하고 불친절한 것이 죄송스러웠다. 이제는 상당히 상대방을 배려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일자리에 대해 아무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이외에 더 좋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대신 나는 은근하게 물었다.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고향에서 오누마. 이제 이 소설의 그 검열을 받은 후의 제목, 고향에서 오누마. 하고 그는 휘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그의 신세 타령의 실마리는 풀려나왔다. 바로 이 신세 타령의 실마리. 바로 이 소설의 주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주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애치라는 외딴 동리였다. 이것도 현직원하고 비슷해요. 현직원의 고향이 그 당시에는 그 경상북도 대구군이었어요. 한 백호남 집단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대. 역둔토는 이제 그 옛날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 역진관 할 때 그 역에서 경영하는 땅이니까 이건 조선시대 얘기라고. 식민시대 이전에. 역둔토로 말하면 사사집, 개인집 땅을 붙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 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이거 뭡니까? 식민지 지배 이전의 삶입니다. 조선인의 삶.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나라가 망하자. 그 땅은 전부가 동양척실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사의 소장료를 바치게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소위 중간 소작익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 번 만져보지도 않고 동척엔 동양척실회사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진에게는 지주 행사를 하게 됐다. 당대 현실이 나오죠. 그렇죠. 이것은 그 일제의 경제적 착취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소설은 식민 지배로 인한 조선인의 참상, 이걸 실감나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 조선인의 삶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몰아간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이 동척이라는 역사적 용어와 함께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읽으시죠. 예. 동척에 소장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장료인에게 긁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이 3알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중이 연불하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남부여대하고 타초로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갔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그가 17살 되던 해 봄에 그의 나이는 실상 26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쫓겨가는 운명이거든 어디를 간들 신신하랴. 잠깐요. 여기 그들이 있기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남부여대하고 이 남자는 짊어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가는 난민, 피난민의 행렬을 뜻하는 사자수거죠. 그 다음에 타처로 유리 떠돌아다니는. 자, 그런데 그 당시 이 조선의 난민들의 전형적인 삶,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간도로 이주해 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개인의 이야기 같지만 이 소설이 이제 1920년대 중반쯤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민 지배 이후에 한 10에서 15년 동안 나타난 이 조선인의 이 식민 지배로 인한 삶의 변화가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 속에 녹아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그곳의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얼려질 리 없었다. 열려질 리 없었다. 열려질 리 없었다.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가니가 모조리 차지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 하나 그곳에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랴. 무슨 행세로 적어도 1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먹고 입어가며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으랴. 남의 미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 주먹뿐이었다. 이태 동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티어갈째 그의 아버지는 망연히 병을 얻어 타국의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19살밖에 안 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가는 중 4년이 못되어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자, 서간도로 이주해 갔죠. 그리고 아버지가 고생 끝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마저 영양 부족의 심한 노동으로 죽었어요. 그 당시 간도 또는 연해주 등으로 이주해 간 그 조선인의 비극적 삶,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곳의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열려질 리 없어. 자, 이런 건 이제 열릴 리 없었다가 이건 표준어예요. 열려지다 그러면 이건 피동이 두 개 쓰이는. 그렇죠. 요즘 이 기레기 방송에 자주 나오는 전문가라는 사람들 보여지다 열려지다 쓰는데 이런 건 이제 소설에서는 소설이나 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허용이 돼요. 근데 이제 아마 이러한 표현이 어법적으로 맞는 표현인지 틀리는 표현인지는 알고 써야 되는데 이건 현진건 선생이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좀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아버지가 망연히 병을 얻어 타국의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외로운 혼, 고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풀벌레 소리, 털 보내지. 풀벌레 소리,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시를 공부할 때 풀벌레 소리가 나오는 그 시를 하나 공부했는데 거기서도 바로 이 만주 쪽으로 이주해 간 한 가정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장면. 네. 그것이 이제 나왔는데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모친가장 돌아갔구마. 돌아가실 때 흰죽 한 모금도 못 자셨구마.
하고 이야기하던 이는 문득 말을 뚝 끊는다. 나는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을 몰랐다. 한동안 머뭇머뭇이 있다가 나는 차를 탈 때에 친구들이 사준 정종병 마개를 빼었다. 첫 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셨다. 악착한 운명이 던져준 깊은 슬픔을 술로 녹이려는 듯이 연거푸 5잔을 마시는 그는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그 후 그는 부모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다. 신의주로 안동현으로 품을 팔다가 일본으로 또 벌이를 찾아가게 되었다. 아까 그 풀벌레 소리만 내가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풀벌레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뭐 이런 그 제목의 시였고요. 자, 지금 여기서 그와 나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런데 이 거리를 가깝게 하는 데에는 또 도구도 필요해. 그게 지금 정적입니다. 같이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이미 그에 대한 거리감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친구가 사준 정종을 이제 같이 마시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정종을 함께 마시면서 서로 공감하게 되고, 서로 이 의기가 투합되고, 그에 대해서 진한 동정과 연민을 가지게 되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소설에서 소도구라고 해요. 소도구. 예, 필요하죠. 자,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규슈 탄강에 있어도 보고 오사카 철공장에도 몸을 담아보였다. 징용의 문제가 나오죠. 식민지 시대. 그렇죠. 벌이는 조금 나았으나 외롭고 젊은 몸은 자연히 방탕해졌다. 돈을 모으려야 모을 수 없고 이따금 우람한 치마치기 때문에 한 곳에 주접을 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정착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화돈하고 고국산천이 그립기도 하여서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벌이를 구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했다.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탄식하였다.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뭔기요? 고향이 통 없어졌더만. 그렇겠죠. 9년 동안이나 퍽 변했겠죠. 변하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만.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을 않더만. 그러면 아주 폐농이 되었다는 말씀이요? 그렇구만. 이 식민지 지배로 인해서 아주 폐허가 된 이 조선의 농촌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죠. 무너지다만 담을 질비하게 남았더만. 다만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는기요. 앞만 찾아도 못 찾겠더만. 사람 살던 동네가 그리 된 것을 혹 구경했는기요?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술 한잔 먹었으니까 이제는 좀 무리하고 그래도 그렇죠. 다 뭐 이 사람 왜 이렇게 무리해? 좀 소설이 이상하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자, 그 다음 읽어주시죠. 썩어 넘어진 석가래 뚫뚫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 놓은 것 같더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기요. 100여 호 살던 동리가 10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기요.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준 술을 꿀꺽 들이켜고 참 가슴이 터지더마.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다. 자, 이 소설 전체의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 싶었다. 바로 이 소설의 원래 제목이라고 그랬죠. 음산하고 비참하게 돼버린 식민지배의 조선의 모습을 또 그의 얼굴을 통해서 또 실제 이 설명과 묘사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 싶었다. 상당히 이렇게 현실 참여적이고 그다음에 이 정치적 성격이 있는 이러한 그 시대의 어려움, 시대의 고난을 담은 소설들 현진권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무슨 뭐 지나치게 이 고발이거나 선동으로 가지 않고 사람들의 이야기 속으로 이렇게 흡입시켜서 전개하는 그렇죠. 예. 이런 점에서 그 현진건 소설에 장점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 보시죠. 이윽고 나는 이런 말을 물었다. 그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하나 만났구마. 단지 하나. 친척되는 분이던가요? 아니구마. 한 이웃에 살던 사람이구마. 하고 그의 얼굴은 더욱 침울했다. 여간 반갑지 않으셨겠지요. 반갑다마다 죽은 사람을 만난 것 같더마. 더구나 그 사람은 나와 까닭도 좀 있던 사람인데. 자, 요즘 말하면 썸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네. 까닭이라니? 나와 혼인말이 있던 여자구마. 하하. 나는 놀란 듯이 벌린 입이 닫혀지지 않았다. 그 신세도 내 신세만 하구마. 하고 그는 또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이번에 이제 나의 이야기에서 그 여자의 이야기로 그렇죠. 새로운 인물이 나왔죠. 예. 지금 예. 자, 그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 2살 위였는데 한 이웃에 사는 탓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자라났다. 그가 14살 적부터 그들 부모들 사이에 혼인말이 있었고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생각하였었다. 그런데 그 처녀가 17살 된 겨울에 별안간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아버지 되는 자가 20원을 받고 대구 유곽에 팔아먹은 것이었다. 윤락가에. 그 소문이 퍼지자 그 자녀 가족은 그 동리에서 못 살고 멀리 이사를 갔는데 그 후로는 물론 피차에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였다. 이번에야 빈터만 남은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서 그 아내 될 뻔했던 그 댁 여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권련은 여기에 권려라는 좀 생소한 말이 나오죠. 예, 예. 이 권려는 그 당시에 3인칭 쉬, 그 여자 그런 뜻이에요. 네. 예. 네. 권련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예, 예. 인칭대명사예요. 권련은 어떤 일본 사람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다. 권련은 20원 몸값을 10년을 두고 갚았건만 그래도 주인에게 빚이 60원이나 남았었는데 몸에 몸에- 몹쓸 병이 들고 네. 몸에 몹쓸 병이 들고 나이 늙어져서 산송장이 되니까 주인 되는 자가 특별히 빚을 탕감해주고 작년 가을에야 놓아준 것이었다. 권려도 자기와 같이 10년 동안이나 그리던 고향에 찾아오니까 거기에는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쓸쓸한 돌무더기만 눈물을 자아낼 뿐이었다. 하루해를 울어보내고 읍내로 들어와서 돌아다니다가 10년 동안에 한 마디 두 마디 배워두었던 일본말 덕택으로 그 일본 집에 있게 되었던 것이다. 자, 이 이야기하고는 좀 관련은 없지만 우리 어차피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지금 황쌤 이거 지읒받침이죠. 예예. 그럼 빚을하고 지읒받침을 시켜야 돼요. 빚을 예. 이걸 빚을 빚을 하고 읽으면 예. 빚을 머리빚 할 때 빚을 빚어라 이럴 때 그렇죠. 이 지읒받침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지 이 맞춤법이 정확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빚을 탕감해. 빚을 탕감해주고 이렇게 예. 읽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암만 사람이 변하기로 어째 그렇게도 변하는기요. 그 숱 많던 머리가 훌렁 다 벗겨졌더마. 눈을 푹 들어가고 그 이들이들하던 얼굴빛도 마치 유산을 끼얹는 듯 하더마. 유산이라는 그 화학 그 뭐 이렇게 산, 그 참, 이렇게 예. 금속을 녹이는 예, 예. 무시무시한 네 유산균 뭐 야쿠르트 그런 게 아니라 예, 예, 네. 서로 붙잡고 많이 우셨겠지요. 눈물도 안 나오더마. 일본 우동집에 들어가서 둘이서 정종만 10병을 때려니고 헤어졌구마. 좀 이렇게 네, 주량은 좀 세요. 예. 네. 하고 가슴을 짜는 듯한 괴로운 한숨을 쉬더니만 그는 지난 슬픔을 새록새록 자아내며 마음을 새기기에 지쳤음이더라. 자, 그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이야기를 다 하면 뭐 하는 기요?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다문다. 나 또한 너무도 참혹한 사람 살이를 듣기에 쓴물이 났다. 자,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너무 막 이걸 봐주기가 힘들고 더 들어주기도 막 그 마음이 안 됐고 그러니까 이제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하고 우리는 주거니 받거니 한두 병을 다 말리고 말았다.
그는 취응에 겨워서 우리가 어릴 때 멋 모르고 부르던 노래를 읊조렸다. 자, 우리가 어릴 때 멋 모르고 부르던 노래.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유행했다는 얘기예요, 당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볕섬이나 나는 전토는 신장로가 되고요. 새로 난 길을 옛날에 신장로라고 했죠.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감옥소로 가고요. 담뱃대나 떠는 노인은 공동묘지 가고요.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유각으로 가고요. 해가지고 가고요.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멋멋이나 하고 이제 하나의 그 노래 가사인데, 아까 여러분들이 봤듯이 어릴 때 멋 모르고 부르던 노래. 그러니까 어릴 때 멋 모르고 부르던 노래니까 어린아이들이 불렀잖아요. 동요 아닙니까? 동요 중에서 이렇게 정치적 성격이 있는 노래를 참여라고 하는 거예요. 선화공주님은 남 그스시 얼어두고 맛둥방을 밤에 몰안고 가다. 신라의 사고체 향가. 바로 어린이가, 그 백제무왕이라고 얘기되는 어린이가 공주의 이야기, 공주가 바람 피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치적 성격이 있는 동요, 이런 걸 참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민시대에는 이런 참여가 있었고, 8.15 해방되자 미국놈 믿지 말고 소련놈 속지 말고 일본놈 일어나니 조선놈 조심하자, 이런 것도 참여예요. 당대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셨듯이 여러분들 여기서 작가는 뒤로 숨어 있어요. 지금 화자가 있으니까. 이 화자인 나가 화자 겸 관찰자이고, 주인공인 그를 관찰하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딸린 그 여자 권려의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소설은 식민지배하의 조선인의 참혹한 모습이, 즉 조선인의 피해상이 여실히 생생하게 실감나게 전달되어야지 성공하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나는 그런 대로 식민 지배에 피해를 받은 사람 같지는 않아요. 공부도 좀 한 사람 같고. 그런데 결정적인 피해는 그와 권려가 받았잖아요. 그가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이고 나는 객관적 전달자예요. 그렇죠? 그 피해를.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제가 화자의 선택, 이런 것들이 소설에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단순하게 이런 생각을 해요. 피해자로부터 피해 상황을 직접 전해드리면 훨씬 실감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실제 피해자는 자기의 피해를 과장하게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거나, 적개심에서 자기의 피해를 왜곡해서 전달하거나, 또는 정확하게 감정에 북받쳐서 정확하게 말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라는 이 식민지대 피해자의 참상을 정말 그럴듯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약간 객관적이고 지적인 나가 필요했던 거예요. 나가 필요했고, 처음에는 이 나가 그로부터 그에게 거리감을 느끼다가 차츰 동화되어가지고 이 식민지 지배의 그 피해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울림을 주는데 성공하고 있다, 그겁니다. 소설가든 소설을 쓸 때 이런 걸 미리 계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딱 하면 이렇게 쓰는 게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는 관찰자이자 화자,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소설 속의 인물이자 화자예요. 왜냐하면 등장인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피해의 실상을 피해자가 말하면 더 그럴듯하고, 직접 말하면 더 그럴듯하다는 생각은 우리들의 편견입니다. 객관적 전달자가 있어야 되고, 그 피해를 직접 말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 피해를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 예. 그리고 판단은 독자가 하게 하는 방식. 그 초창기의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진건은 이러한 그 소설적 현대 소설의 기법을 이 소설 속에 구사하는데 상당한 성취를 낸 그런 작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왕 얘기가 됐으니까 우리가 약간 현진건 작가론을 하기에 앞서서 이 소설의 기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퐁스 도데의 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상당히 긴데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서 반으로 나누어서 제가 알퐁스 도데의 별과 그 다음에 황순원의 소나기의 일부분을 보면서 이 소설에서의 화자의 문제, 전달의 문제, 관찰의 문제, 직접 말하느냐 보여주느냐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알퐁스 도데의 별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저 자신이 아주 좋아하는 19세기 중후엽의 소설입니다. 1840~50년대에 나온 소설이죠. 자, 이 알퐁스 도데의 별의 시작 부분입니다. 내가 리브롱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몇 주일씩이나 사람이라고는 통 그림자도 구경 못하고 다만 양떼와 사냥개 검둥이를 상대로 홀로 목장에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이따금 몽들리르의 연자가 약초를 찾아 그곳을 지나가는 일도 있었고 또는 피해몽에서 온 숯 굽는 사람의 거무대대한 얼굴이 눈에 띄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서두인데요. 자, 보세요. 아까 현진건의 그 고향하고 시작이 비슷하죠.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 중에서 생긴 일이다. 바로 근데 여기서도 내가 리르봉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설을 보실 때 벌써 이걸 보시면 양을 치고 있을 때의 이야기라는 건 이건 읽어나가면 다 알아요, 누구나. 나오는데도 뭐 뻔한 얘기를 제 앞에서 했느냐. 사실 아까 현진건의 고향의 첫 문장하고 이 별의 첫 문장은 상당히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첫 문장이 훨씬 많은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첫 문장이에요. 왜냐? 양을 치고 있을 때의 이야기야. 그러면 지금 양 치고 있어? 아니죠. 지금은 양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보신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도 외로운 생활을 해온 나머지 좀처럼 입을 여는 일이 없는 순박한 사람들이어서 남에게 말을 거는 취미도 잃어버렸거니와 도무지 무엇이 지금 산 아래 여러 마을이나 읍에서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는지를 통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두 주일마다 보름치의 양식을 실어다 주는 우리 동장 노새의 방울소리가 언덕길에서 들려올 때, 그리고 꼬마 미아로의 그 또랑또랑한 얼굴이나 혹은 늙은 노라도 아주머니의 다갈색 모자가 언덕 위에 남실남실 떠오를 때면 나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어느 집 어린아이가 영세를 했고 누가 결혼을 했는지 그 사이 산 밑에서 일어난 소식을 연애 캐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심이 쏠리는 것은 주인댁 따님 이 근처 백리안에서 가장 예쁜 우리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히 관심을 가지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아가씨가 자주 잔치에 참석하며 저녁 나들이를 하는지 또는 지금도 새로 나타난 멋쟁이들이 잇따라 아가씨의 환심을 사러 오는지 이런 따위를 넌지시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네가 산에 사는 보잘것없는 일개 목동인 네가 그런 건 알아서 무엇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나대로 지금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때 내 나이 20살이었노라고. 그리고 스테파네트는 지금까지 한평생 내가 보아온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자, 아까 여러분들 이 소설의 첫 문장 기억하시죠? 아까 첫 문장이 뭐였습니까? 예.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류브롱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죠? 양을 치고 있을 때의 이야기야. 그런데 이야기를 이제 읽어나가 보니까 이 짝사랑 얘기야. 주인댁 따님. 예. 그죠? 주인댁 따님 스테파네트를 연모하는 예. 목동 신분 낮은 남자가 네, 그렇죠. 신분 높은 여자를 사랑하는 이런 설정이 예. 상당히 비통속적이죠. 통속적인 소설들은 예. 신분 낮고 좀 예쁜 여자가 약간 교도 좀 있고 신분 높은 남자하고 사귀는 이몽룡과 성춘향, 오만과 편견 뭐 이런 것들 많죠. 최인호 소설의 호스테스와 아저씨 이제 그런 것들인데, 자 보세요. 이 소설은 나가 1인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나는 작가는 아니에요. 지금 화자 아닙니까? 지금 화자를 나로 두었어. 나로 설정을 했어. 아까 현직원의 고향에서 왜 화자를 나로 설정했는지 제가 충분히 얘기했죠. 자, 그런데 이 나가 화자고 스테파네트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주인공이야. 아까 현진건의 고향은 화자인 나는 주인공은 아니에요. 명백히. 그러니까 그건 1인칭 관찰자고 이건 나이면서 동시에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경험하셨듯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여자를 나가 지금 좋아하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여자 좋아한다고 하는 남의 얘기 재미나게 들을 사람이 있어? 응? 아니, 없죠. 없죠. 그 남 연애 얘기처럼 재미없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뭐 어린 나이에 짝사랑을 하면 상대를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막 아름답게 보거나 과장해서 보고. 그래,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상황도 막 이렇게 그 정확하게 전달도 안 하고 막 자기 감정과 이거에 복받쳐가지고 막 백리 안에서 제일 예쁜 막 우리 스테파네트 이런 얘기가 뭐가 재밌냐 그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짝사랑, 사랑 얘기는 이 짝사랑에 빠져있는 놈이 직접 하면 무조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얘기로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라는 소설 알죠?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자기 미망인이 된 뭐 재미난 소설인데 그 소설도 결정적인 이렇게 좀 결함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소설을 보면 그 미망인 과부가 된 젊은 엄마하고 하숙을 든 아저씨하고의 그 아주 그 이렇게 예민하고 미묘한 이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해? 오키라는 6살짜리 소녀가 하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를 직접 엄마한테 시켜봐. 벌써 독자들은 이 여자가 지금 남편 죽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하숙집 아저씨 너 보면서 그런 있다 했거나 해. 일단 화자가 신뢰가 안 가면 소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주인공보다 더 중요한 게 화자예요. 화자의 말이 진실되게 들려야지 그 소설은 성공해. 그래야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실감나게. 그런데 거기서 두 사람의 사랑을 직접 말하자고 역시 사랑을 모르는 남녀관계를 모르는 6살짜리 오키가 관찰하면서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소설은 나한테 직접 시키고 있어. 여기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말할 사람이 없어, 공간에. 이 산속에서. 양 키우면서, 그 뭐 이렇게 그 뭐 노라드 아주머니가 휴가를 가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짝사랑을 했던 스테파네트가 직접 양식을 갖고 오잖아.
산으로. 양식을 갖고 왔는데,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소나기는 갑자기 내리기 때문에 그 의외의 그 반전을 가져다 준다고 했잖아요. 소나기 때문에 소르그 강물을 건너야지 산을 내려가는데, 소나기에 소르그 강물, 물이 불어가지고 스테파네트가 산민마을로 내려갈 수가 없게 되니까, 그날 하룻밤을 이 별 아래에서, 이 별밤 아래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두 사람이 같이 지내는 이야기야. 이야기 자체는 별거 아니지만 참 아름답고 여기서 얘기되는 그 자연, 별, 이런 것들이 대단히 현학적이면서도 철학적이고 깊이가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아까 그러니까 내가 르롱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의 이야기라는 것은 지금은 양치기가 아니야. 그리고 일개 목동이 내가 주인댁 따님을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때 나에게도 지금도 나에게도 할 말이 있다. 내 나이 20살이었다. 그럼 지금 몇 살이란 얘기예요? 나이 좀 있다고. 20살보다 많겠죠. 따라서 이 소설이 그 어린 것들이 그냥 뭐 이 별밤 아래에서 모닥불 켜고 노닥거리는 이야기는 이건 좋은 소설이 될 수가 없어. 그렇죠. 거기에는 그 자연에 대한 그리고 별에 대한 이런 아주 막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이 소설에 많이 나오거든. 근데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는 거야? 목동이 하는 거야? 내가. 옛날 목동이었고 지금은 어른이 된 내가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얘기, 현학적인 얘기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나는 보세요. 20세 때 목동이었어. 그러면 지금은 몇 세인지 몰라. 그렇죠. 한 뭐 지금 나처럼 한 85세 됐다고 해보자. 자, 이럴 수도 있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쯤은 뭐 어디 뭐 자연 속에서 하는 현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보세요. 20세 목동의 시각으로만 스테파네트를 말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됨으로써 이 스테파네트가 예쁘고 아름답고 이런 얘기가 실감나게 들린단 말이야. 그렇죠. 그냥 목동 당시에 그 얘기를 하면 자식 그 목동이 주제에 그 주인댁 따님 좋아하면서 지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별 얘기를 다 하고 있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내가 르롱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라는 것은 그건 양을 치고 있을 때의 이야기라는 것도 소개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지금은 양치기가 아니라는 얘기야. 네. 그리고 어른이 돼서 스테파네트와의 아주 20살이었을 때의 하룻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어쨌든 스테파네트를 직접 지켜본 화자고 이 소설은 화자가 둘 있어. 나이 든 화자. 응? 성숙한. 성숙한 화자가 있잖아. 화자가 둘이 있는 거야, 사실. 성격이 달라요. 그렇죠. 아시겠죠? 이렇게 현진걸의 그 고향처럼 그냥 단순한 화자를 두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초점 화자와 지금 말하는 화자. 이걸 초점 화자라고 합니다. 초점 화자. 자, 여러분들 초점 화자를 알퐁스 대가 등장시킨 것은 1850년대고 초점 화자가 소설로 이론으로 정립된 것은 1950년, 100년 있다야. 그러니까 예술가들이라는 것은 먼저 이런 것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이야기를 재미나게 만들고 이야기의 의미와 가치를 부각시키는 게 비평가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평가는 항상 제2열이지 1열은 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니까 이 이야기가 아주 실감나게 보이면서 그 모든 이 소설에서의 진술이 자 보세요. 신빙성. 지금 이 이야기를 스테파네한테 시키겠어? 그럴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스테파네도 별 역할을 않잖아. 왜냐? 마지막 한번 보세요. 어떤 역할을 하나? 별 역할도 안 해. 그냥 마지막에 둘이 이제 밤을 새우고 온갖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끝장면입니다. 그렇지만 온갖 별들 중에도
제일 아름다운 별은요, 아가씨. 그건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우리들의 별이죠. 저 목동의 별 말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양떼를 몰고 나갈 때나 또는 저녁에 다시 몰고 돌아올 때 한결같이 우리를 비추어주는 별이랍니다. 우리들은 그 별을 마글론이라고 부르죠. 플로방스의 피에르의 뒤를 쫓아가서 7년 만에 한 번씩 결혼을 하는 예쁜 마글론 말입니다. 어머나, 그런 별들도 결혼을 하니? 그럼요, 아가씨. 그러고 나서 그 결혼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고 있을 무렵에 나는 무엇인가 싸늘하고 보드라운 것이 살며시 내 어깨에 눌리는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가씨가 졸음에 겨워 무거운 머리를 리본과 레이스와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앙증스럽게 비벼대며 가만히 기대온 것이었습니다. 아가씨는 훤하게 먼동이 터올라 별들이 해쓱하게 빛을 잃을 때까지 꼼짝 않고 그대로 기대고 있었습니다. 이건 꼼짝 않고 그대로 바치고 있었다는 얘기지. 나는 그 잠든 얼굴을 지켜보며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가슴이 설레면 어쩔 수 없었지만 설레겠죠, 당연히. 그래도 내 마음은 오직 아름다운 것만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 맑은 밤하늘의 피오를 보아 어디까지나 성스럽고 순결함을 잃지 않았어. 이런 거 지금 목동의 얘기가 아니야. 성장한 전 목동 어른이 된 사람의 얘기야. 우리 주위에는 총총한 별들이 마치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양떼처럼 고분고분하고 고요히 그들의 운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이런 생각이 내 머리를 스치곤 했습니다. 저 숱한 별들 중에서 가장 가냘프고 가장 빛나는 별님 하나가 그만 길을 잃고 내 어깨에 내려앉아 고이 잠들어 있느라고. 원래 식량 배달은 이 노라드 아주머니가 해야 되는, 노라드에 휴가를 가고 식량은 제때 배달을 해야 되니까 이 마차에다가 식량을 싣고 이 스테판에다가 직접 왔거든. 근데 이제 소나기 때문에 물이 불어서 못 내려가니까 당연히 그날 피곤했겠지. 그렇게 와가지고 그날 이제 모닥불 옆에 앉으니까 막 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탁 기대고 이렇게 별게 아닌 이야기 같지만 정말로 이 아름다운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설이 이렇게 아름답게 익히는 데에는 이렇게 아주 고도의 복잡하고도 이 섬세한 배려가, 기법적 배려가, 물론 문장도 좋지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알퐁스 도델은 이 매력적인 인간을 만드는데, 즉 우리가 그런 걸 캐릭터를 만든다 해도 캐릭터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스테파네트보다는 이 목동이 대단히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약간 로맨틱한. 네, 뭐 로맨틱 정도가 아니고 뭐 아주. 근데 여러분들 그 혹시 마지막 수업이라는 단편 소설 아십니까? 그 알자스 지방 프랑스 말을 못 쓰게 하니까 그 프랑스 말의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던 아멜 선생의 이야기. 그 소설도 알퐁스 도델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아멜 선생. 얼마나 멋지게 나옵니까? 무슨 뭐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그 소설보다 로빈 윌리엄스 역으로 나온 훨씬 멋진 교사를 나와요. 여러분 교사가 멋지면 그 이상 이 멋진 캐릭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늘 좋아하는 말, 위대한 교사는 위대한 시인보다 드물다 이런 말을 하는데 바로 그 위대한 교사, 아주 매력적인 인물을 그 알퐁스 도델은 그 마지막 수업에서 만들어냈고 이 별에서의 나.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현장에 사건을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나하고 스티븐밖에 없어. 근데 여자애한테 시키기 좀 어색하잖아. 그렇죠. 또 하나 있다면 뭐 양들이 있어. 산중에 양들이 있는데 뭐 양한테 안 시켜도 안 된다는 법은 없어. 소설에는 뭐 말이 화자인 소설도 있고, 뭐 이문열의 어떤 소설은 뭐 볼펜이 또 화자야. 그런데 이 이야기하고 안 어울리죠. 그렇죠. 양한테, 그리고 양은 이 두 사람의 이 정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내가 음매하고 울자
두 사람은 나를 멀리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외양간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뒤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밖에 못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이번에는 그 황순원의 아름다운 소설 그 소나기의 중간 부분을 한번 우리 지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로 소녀의 모습은 배지 않았다. 매일같이 개울가를 달려와 봐도 배지 않았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살피기도 했다. 남몰래 5학년 여자반을 엿보기도 했다. 그러나 배지 않았다. 그날도 소녀는 주머니 속 흰 조약돌만 만지작거리며 개울가로 나왔다. 그랬더니 이쪽 개울뚝에 소녀가 앉아있는 게 아닌가. 소녀는 가슴부터 두근거렸다. 자, 잠깐만요. 지난번에 우리가 동백꽃에서 남녀 관계를 아주 그 처음부터 이니시어티브를 쥐고 이게 시종했던 인물은 여자였죠. 예. 이 소설도 그래요 지금. 아, 예. 점순이처럼 괄괄하지는 않지만 이 윤초시댁 증손녀인 소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한테 예. 작업을 걸은 소녀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주 예쁘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뭐 이렇게 이 소년과 소년대 둘이 이렇게 뭐 학교 가고 그러다가 이제 만나고 뭐 이러는데 이 역시 그 동백꽃처럼 이 소년은 조심스러운 거야. 이 서울에서 온 그 이 소녀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행동을 못 해요. 행동을 못 하니까 이제 그 이 소녀가 마음속으로는 좀 답답하겠지. 응? 그렇죠. 예. 답답하죠. 남자 새끼가 좀 이렇게 좀 대시 좀 하지 이런 생각이 소녀한테 있었던 거야.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 안 하니까 그 전에 소녀가 이 바보 하면서 조약돌을 던지거든. 그러니까 이거 소녀가 던진 조약돌이니까 소중스러우니까 이걸 주머니 속에다가 넣고 다니는 거야 지금. 예.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역시 소나기로 인한 결정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는 소설이야. 예. 소나기에 도랑물이 부르니까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 소년이 소녀를 등에 업고 도랑을 건넌 그 예. 다음의 이야기야.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동안 알았다. 어쩐지 소녀의 얼굴이 헬쓱해져 있었다. 그날 소나기 맞은 탓 아냐? 소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었다. 이제 다 났냐? 아직도. 그럼 누워 있어야지. 하도 갑갑해서 나왔다. 참 그날 재밌었어. 그런데 그날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는지 잘 지지 않는다. 자, 보세요. 알았어. 얼굴이 헬쓱해져. 이것은 그 이 소녀의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뭐가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해요. 예.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 물이 물어가지고 이렇게 그 업어서 도랑을 건넜던 이 사건. 이것이 참 재밌었다는 거야. 예. 이건 굉장한 호감의 이 다이알로그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날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는지 잘 지워지지 않는다. 이 소녀는 알면서 그러는 거야. 이런 정도의 나이에서 훨씬 노련하고 이 속통밥 잘 굴리는 건 여자들이에요. 그렇죠. 네. 네. 자, 다 알아. 소녀는 알면서도 물어봐 지금. 그 다음 보세요. 소녀가 분홍 스웨터 앞자락을 내려다본다. 거기에 검붉은 진흙물 같은 게 들어있었다. 소녀가 가만히 보조개를 떠올리며 그래 이게 무슨 물 같니? 소녀는 스웨터 앞자락만 바라보고 있었다. 생각해냈다. 그날 도랑을 건너면서 내가 업힌 일이 있지. 그때 내 등에서 옮은 물이다. 소녀는 얼굴이 확 달아오름을 느꼈다. 아까 도랑물을 건너 비 맞고 건너니까 그 옛날 그 가난한 사람들 입던 옷 예. 이런 데는 다 이제 염색을 해가지고 이 물 묻으면 이제 물감이 번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홍 스웨터 소녀가 입고 있었던 분홍 스웨터에 소년의 옷에 물감이 지금 옮겨간 거야. 다 알면서 이게 무슨 물 같니? 하고 물어보고 생각해냈다. 응? 하면서 도랑을 건너면 내가 업힌 데 있지 네 등에서 옮은 물이다. 그러니까 이 천진무구한 소녀는 좀 쪽팔렸지. 예. 사실
이거 뭐 안 좋은 옷, 물감을 그 고급 스웨터에 예. 옮겨 붙였으니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기 내등에서 옳는물이다. 게을물은 끝장면입니다. 예. 게을물은 날로 여물어 갔다. 소녀는 갈림길에서 아래쪽으로 가보았다. 갈밭 머리에서 바라보는 서당골 마을은 쪽빛 하늘 아래 한결 가까워 보였다. 어른들이 말이 내일 소년애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 거기 가서는 조그마한 가게방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소녀는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호두알을 만지작거리며 한 손으로는 수없이 갈 곳을 휘어 꺾고 있었다.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이 게을물은 날로 여물어 갔다. 이 게을물은 소년과 소녀가 만나던 장소예요. 서로 사랑을 나누던 장소입니다. 이게 여물어가. 두 사람의 이 감정, 사랑이 끝나가고 있음을 결정적으로 암시하는 상징적 배경이에요. 이 소설을 많이 읽다 보면 이런 것만 다 읽고, 이게 다 이게 감이 와요. 그래야 재밌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의미가 다 문장마다 있잖아요. 내일 소년애가 양평읍으로. 그러니까 양평 가까운데 지금 소나기 마을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양평읍. 여기 무슨 뭐 고속도로 분기점 나고 그런 데하고 상관없는 곳이에요. 지금 양평. 예. 자, 그런데 지금 갈 꽃을 꺾어가지고 줬던 지금 추억도 있어.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날 밤 소녀는 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생각뿐이었다. 내일 소년애가 이사가는 걸 가보나 어쩌나. 가면 소녀를 보게 될까 어떨까. 그러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다가 하는데 허참 세상 일도 마을 갔던 아버지가 언제 돌아왔는지 윤초시 댁도 말이 아니야. 그 많던 전답을 다 팔아버리고 대대로 살아오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더니 또 악상까지 당하는 걸 보면 남편불 밑에는 바늘진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증손이라곤 계집애 그 애 하나뿐이었지요? 그렇지, 사내에 둘이 있던 건 어려서 잃어버리고 어쩌면 그렇게 자식 복이 없을까? 글쎄 말이지, 이번엔 꽤 여러 날 앓은 걸 약도 변변히 못 써 봤다더군. 지금 같아서 윤초신네도 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참 이번 계집애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혀달라고. 보여달라고. 자, 이 결정적인 마지막 문장입니다. 잔망스럽다.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어색하면서도 좀 안 어울리게 조금 이렇게 그런다는 뜻인데. 자, 그러면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한 이유는 뭐죠? 그 남자의. 그렇죠. 예. 이걸 독자 스스로 알아채는 것이 이 소설을 쓴 작가의 의도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장면만 보여줬으니까 이제 아까 물감 묻었구나 하는 걸 알지. 이 소설을 쭉 읽어나가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이제 대충 읽으면 여기가 왜 그런가?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죠. 그러면 이건 소설을 잘못 읽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렇죠. 결정적으로 잘못 읽는 일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어쨌든 어린 이 소년과 소녀의 뭐 이루어지지도 않는 이렇게 초입 단계에 같이 놀고 서로를 이렇게 좋아하는 정도의 이야기인데, 이 소설에는 이별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애는 결혼으로 끝나는 연애가 제일 재미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연애가 결혼했다가 그래도 이혼이라도 하면 좀 재밌어. 그 전에 이별이 있고, 이별 중에서 최고의 로맨틱은 사별이에요. 근데 이 어린애들의 이야기인데, 양평읍으로 이사를 가. 이별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죽었어, 소녀가. 아까 죽음이 암시됐죠? 자, 그러면, 이 정도 설명하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 이야기 역시 이 이야기 역시 아까 현진건의 고향도 관찰자였죠? 이것도 관찰자예요. 관찰자인데
아까 현진건의 고향은 나는이라고 돼 있죠. 예. 1인칭 관찰자야. 예. 근데 이 소설은 소녀는 이건 뭐 몇 인칭이에요? 3인칭이죠? 3인칭 관찰자예요, 지금. 예. 우리가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소녀는 하고 말하는 이 사람하고 예.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길동이 점점 자라 8세 됨에 총명이 과인하여 하나를 들으면 열을 통하는 거야. 예. 이거 홍길동전의 천문장이에요. 예. 홍길동전의 천문장이야. 예. 길동이 점점 자라 8세 됨에 뭐 홍길동전이 이제 그 뭐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 소설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한문의 문투 같은 것이 뭐 총명과인, 문일지십 뭐 이런 한문 같은 게 떠오르긴 하는데 어쨌든 이건 작가가 직접 말하는 거야 지금. 길동이 점점 같은 3인칭인데 길동이 했으니까 3인칭인데 아까 이 소나기에서는 관찰자의 입장에서만 말하고 있단 말이야. 소년과 소녀를 이야기를. 예. 왜 그렇겠어? 아까 얘기했듯이 분홍 스웨터에 물감이 들었기 때문에 그 소년의 흔적과 채취를 죽으면서까지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 소녀의 의도를 알아채는 게 이 소설의 핵심인데 예. 그걸 관찰자 정도 입장에서 보여줘가지고 독자가 깨닫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모두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그 소설은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 예를 들어 아까 그 소나기 끝장면에서 소녀가 왜 그런 유언을 했는가 하면 며칠 전에 도랑을 건널 때 업어줬을 때 물감이 들었지 않았느냐. 예. 어? 그러면 이 소설은 무조건 실패하는 거야. 여러분 이 소설에서 이 화자와 서술의 문제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말하느냐. 그러네. 예. 이건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도 그래요. 똑같은 말도 누가 하고 그렇죠. 예.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건 뭐 홍길동전 보니까 이놈은 다 알아. 8세 되니까 총명 과인하고 길동이가 하나를 들으면 열을 통하는지 그 보통 사람들은 몰라. 관찰만으로는. 길동이의 속을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모두를 안다 해가지고 이런 걸 이제 전지자라고 하는 거야. 전지적 뭐 그 시점 3인칭. 예. 전지자 시점 아니야? 예. 자, 옛날 고전 소설이 그래요. 소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우수 땅에 욥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마음이 음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더라. 그러니까 뭐 소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구약 바이블 욥기 세계 그 최고의 그 피부병 환자 욥.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욥기의 첫 문장이야. 우수 땅에 욥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마음이 음전하고 얌전하고 진실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건 홍길동전의 화자보다 더 잘 알아. 엄청나게 권위가 있지.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위가 있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의 성격, 주제, 그리고 독자에게 무엇을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거나 서술하는 사람이 이렇게 전지자가 될 수도 있고 관찰자가 될 수도 있고 등장인물 속의 화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이겁니다. 왜냐? 소설은 거짓말이야. 응? 거짓말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게 만드는 일은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것도 너 이건 사실이다 하고 하는 거짓말이 아니고 소설이 거짓말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도 독자들은 정말 사실처럼 받아들이게 만드는 데는 엄청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고 이 작가의 재능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보세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도 믿을 수가 없는 놈들 말 많잖아. 실제로.
자,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 소설을 보실 때 오늘처럼 이렇게 누가 말하느냐. 그리고 이 사람은 관찰만 하는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마음속까지를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느냐. 예. 그리고 왜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걸까? 이 소설에서. 예.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소설이 훨씬 재밌다고 보고, 더 할 얘기가 많네. 이건 적당 시점에 또 아마 김동리의 무녀도 정도를 얘기할 때, 이렇게 화자 선택의 문제, 이런 걸 좀 더 보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고향의 소설가 현진건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진건의 사진입니다. 그죠? 아마 옛날에는 요렇게 생긴 인상을 아주 잘생긴 인상이라고 봐요. 그리고 뭐냐, 눈짝짝이 아닙니까? 원래 눈짝짝이가 재주가 있다고 해요, 지금. 그죠? 근데 입이 좀 작아요, 보면. 네. 그런데 현진건 선생입니다. 자, 그 다음 현진건의 바로 여기. 조선의 얼굴.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조선의 얼굴. 조선의 얼굴. 이게 1926년에 나온 글벗집에서 나온 조선의 얼굴 단편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훗날 나온 현진건의 고향의 현진건 단편소설집의 표지예요. 자, 이 정도를 보신 다음에 현진건 선생은 190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20세기가 시작되는 해에 태어났죠. 경상북도 대구군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43년에 서거하셨으니까 윤석열 정부의 나이대로 하면 42세예요. 42세에 죽은 거고. 자,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말입니다. 현진건 선생도 독립운동가야, 실제로. 맞습니다. 예. 글이, 예. 그리고 일제 식민 지배의 현실에 아주 민감한 작품 활동을 했던 분인데 꼭 이런 분들이 이 8.15를 앞에 두고 돌아가신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상화, 빼앗긴 데라도 보면 오는가. 의 저항시를 썼던 이상화 선생도 1943년 4월 25일 현진건 죽은 날 똑같은 날 죽었어요. 네. 친구였었어요. 이상화보다, 현진건보다 한 살 많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 당시 경성분대, 장결핵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의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마지막 직장은 이제 동아일보, 사회부, 학예부 부장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일장기 말소 사건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왜냐하면 또 1년간 투옥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2005년에 이제 건국원장 독립장이 취소됐는데, 이 현진건 선생의 부인이 이순득인데 2살 많습니다. 2살 많은데 현진건 선생이 돌아가시자, 40대 초반의 나이, 2달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현진건 선생 돌아가시고, 현진건 선생 부인 돌아가시기 중간 한 달, 이때 누가 죽었느냐? 현진건 선생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참 이때의 삶. 아까 얘기했던 이상화 선생도 마찬가지고 정말 힘겹고 어렵고 처참한 삶을 살면서도 시를 쓰고 소설을 썼던 이런 분들의 이 소명의식, 이런 건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족으로는 딸이 셋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예요. 왜냐면 장녀와 차녀는 곧 죽었거든요. 일찍이요? 예. 그래서 삼녀, 현화수 선생만 지금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7년 전에 90세 때 인터뷰했던 기사를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현화수 선생이 딸인데 바로
이 현화수 선생의 남편이 누구냐? 월탄 박종화의 장남이야. 박종화라는 소설가 시인. 그러니까 둘이 친구 겸 사돈이 된 거야. 그렇죠. 예. 연주현 씨인데, 연주현 씨는 뭐 양반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중인 정도의 그 계급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제치하 민족의 순환이라는 운명, 이런 것을 아주 객관적인 현실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보통 리얼리즘, 사실주의라고 하는데, 또 사실주의, 리얼리즘도 이 주제면의 리얼리즘이 있고, 기법면에 이제 리얼리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무슨 기법면에 리얼리즘 해가지고, 뭐 프로베른가 뭔가 그 이상한 재미없는 소설 쓴 마담 보발인가, 마담 보딸인가 있잖아요. 재미없어요, 그런 소설들. 그냥. 현진건 선생은 넷째 아들이니까, 형이 위로 셋 있잖아요. 예. 이 세 형 중에서 2명이 다 독립운동을 했던, 네, 그런 분입니다. 야, 명문가네, 완전. 아, 그렇죠. 아주. 현진건 선생이 결혼한 것이 이제 15세인데, 그 결혼하고 나서, 보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영어학교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국에 왔다가 조선에 왔다가 또 일본에 그 뭐 이름도 없는 또 학원 또 유학도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내가 보기엔 돈이 없어서 이제 그랬을 것 같아. 대책 없이 유학 가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17년 17살 때에 그 이상화 같은 날 죽은 이상화 빼앗긴들에도 보면은 알죠 시. 예, 백기만이라는 또 뭐 시인도 있었는데 함께 이제 동인 활동을 했고 현진건의 데뷔작인 게 희생화라는 소설인데 그 희생화라는 그 데뷔작을 발표할 당시에 그 당시는 다 이제 호라는 게 있었잖아요. 호라는 게 있어가지고 현진건의 호가 뭐냐면 빙허예요. 빙허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의지할 빙자, 그 다음에 이제 허공 허자인데. 예. 내가 보기에, 좀 특이하네. 허공에 의지한다. 이런 문구가 이제 소동파의 시에는 있어. 그래서 그거에서 따와가지고, 이렇게 현진건의 허무주의적, 성향이 있다고 그 문학평론가들이 얘기하는데 현진건이 뭘 허무주의적이야. 아주 참여적이고 현실적이었는데 허무하면 다 문학인 줄 알고. 그래서 저는 증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좀 어려운 한자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빈공착용. 이 공중에 의지해서 그림자를 포착한다. 이게 소설을 따는 말이에요. 개화기 때. 소설. 허구를 근거로 아주 현실의 진리 같은 것을 포착해내는 거. 그리고 오히려 현진건이 빙어라는 호를 쓴 것은 아마 그 빈공착용이라는 이런 데서 나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명할 수는 없어요. 현진건이 최초로 그 작가로서 이름을 알린 작품은 빈처입니다. 빈처. 가난한 처. 아마 빈처는 옛날 그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좀 있었고, 출세작인데, 그냥, 온건한 소설이에요. 전달을 잘 합니다. 그 다음에, 술권하는 사회 해가지고, 이놈의 사회가 왜 이렇게 술을 권한다냐 해가지고, 좀 세상 물정 모르는 아내가 술만 먹는 남편인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나치게 소박해요. 이 두 편 다, 소설이. 근데 이제 현진건이 본격적으로 문학 활동을 한 것은 여러분 1922년인가 백조라는 동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창조, 폐허, 백조 이 세 가지 동인지만 배웠는데 이런 것들 다 허당들이에요. 사실 창조라고 해봐야 한 5, 6집 나왔고 폐허는 이건 1집, 2집 나오고 나서 또 한참 쉬었다가 폐허 이후 한번 났다가 끝내버린 소설이고 백조도 이거 별로 없어요. 사실 그 당시에 개벽이라는 동인지가 아니라 잡지가 있었어요.
이 잡지에 의미 있는 작품들이 많이 발표됐어요. 현진건의 그 빈처도 그렇고, 김소월의 진달래꽃도 그렇고, 이상화의 빼앗긴들에도 못 무너는 거야. 개벽에 싣고 나서 개벽이 폐간됐잖아. 근데 그 당시에 이 백조나 창조나 폐허는 그 당시 기득권자들이 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아마 지금 5, 60대 이것만 배우지? 독일인지 문학사에서. 사실은 개벽이 아주 좋은 잡지였습니다. 바로 현진건의 가장 유명한 소설 운수 좋은 날이 바로 개벽에 발표된 거예요. 운수 좋은 날. 그 다음에 현진건은 이제 1925년에 이 조선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식민지 조선에 카프라는 것이 결성됐죠. 카프. 좌파 모임.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레타리안 피더레이션 해가지고 조선 프로레타리안 예술가 동맹이에요. 여기 소속된 작가들 치고 문학 제대로 된 놈들 하나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반대로 말했잖아요. 제대로 하나가 없어요. 무슨 이념의 선전장으로. 그랬구나. 네. 바로 이 카프에 대해서. 이렇게 민족의식이 출중했던 현진건은 이 카프에 대해서 비판하는 발언을 남깁니다. 조선문단과 나라는 기고문에서 작가는 335 짝을 짓고 당을 나누어 서로 갈라서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작가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개체다. 해서 1인 1당주의. 즉 작가는 그 사람이 하나의 당이다. 멋있네요. 하면서 계급주의 문학을 주장했던 카프의 주장에 맞서서 바로 예술적 가치와 계급적 가치는 별개다 이런 말을 했죠. 대단하네. 그러니까 카프에 이제 모여들었다가 소설의 예술성을 조금 높이 사고 재능 있는 작가들은 기웃거리다가 안 들어가거나 그렇죠. 탈퇴를 해요.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제 박영희 같은 평론가는 그 카프를 탈퇴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얻은 것은 이데올로기요. 잃은 것은 예술이다. 네. 얻은 것은 이데올로기고 잃은 것은 예술이다라는 말 남기고 탈퇴를 해. 그나마 탈퇴라는 놈들은 그래도 재능 있고 머리가 있어. 끝까지 지키는 놈들. 말 그대로 문학도 또 모르는 것들이 끝까지 나와. 요즘하고 좀 비슷하죠, 여러분. 현상들이. 우리가 오늘 봤던 맞습니다. 조선의 얼굴. 이것은 이제 26년 단편집으로 나왔는데요. 현 선생의 삶, 30대의 삶이 아주 비극적이에요. 42살에 죽었으니까 30대 하면 말려야지. 그렇죠. 네. 아까 그 형이 독립운동 했다고 했잖아요. 현진건의 스폰서이기도 했어. 근데 독립운동 해가지고 3년 옥살이를 하고 출소를 했거든. 바로 이때 그 옥살이를 하고 출소하는 그 어떤 인물을 어떤 그 여자가 그 당시로선 드문 자동차를 기사들이 타고 와가지고 이 마중하는 이야기가 이제 현진건의 적도라는 장편소설이야. 재미없어요. 아무 쓸데없는 이 묘사가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형이 옥살이 후유증으로 이제 돌아가시거든. 그리고 이듬해 형수가 자살을 해요. 남편이 죽으니까. 이런 건 대단히 비극적이죠. 네. 자, 이번에는 그 현진건 선생 하면 떠오르는 그 일장기 말소 사건. 이걸 막 일장기 말살 사건이란 뭘 말살이야. 그냥 말소. 일장기 말소 의거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 네, 그렇죠. 1936년에 독일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열렸죠. 그 당시 국권을 잃었던 조선은 조선이라는 국명을 써서 올림픽에 참전할 수 없었으면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는 일이고. 그런데 일본 국적으로 출전했던 조선의 마라토너 손기정 선수가
우승을 합니다. 마라톤. 예. 올림픽의 꽃인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두 개의 사진이 있죠? 예. 그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두 일장기가 지워졌죠. 그렇죠. 지금 그 왼쪽에는 일장기가 있죠. 예. 뭐 머리에 올개가 있었지만, 근데 오른쪽에는 이건 뭔가 어디로 가버렸어. 그렇죠. 예. 그 아래 건물은 이제 조선 총독부 건물이에요. 아, 예. 이걸 뭐 우승하자마자 보도할 때 이 사진을 이렇게 떼는 게 아니라, 예. 송기정 선수가 이제 우승한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2주 정도 이제 이것과 관련된 기사를 내는데, 동아일보에 그래서 이길용이라는 기자가 있어요. 이게 완전히 이 의거의 주모자는 이길용 기자입니다. 예. 이길용 기자가 현진건하고는 어느 정도 이제 협의가 됐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진건이 그 당시에 이걸 책임지는 사회부 부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사진을 긁어가지고 이제 일장기를 안 보이게 해가지고 게재를 했어요. 총독부에서 본 거지. 동아일보. 원래 현진건 선생이 이제 조선일보 있다가 이제 동아일보로 옮겨가지고 이 당시에는 사회부장을 했는데, 아주 막 이때 그 전시 동원 체제로 가기 직전에 아주 살벌했던 시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길용 기자는 잡혀가지고 막 엄청나게 구타 고문을 당하고 완전히 폐인이 되다시피 했고, 현직원 선생도 1년 복역하고 나서는 어디 취직도 못하고 그대로 그냥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렇겠죠. 네. 그러면서 아까 나왔던 그 조선의 얼굴까지 총독부가 지정한 금서. 금서로 이제 판매가 금지됐어. 근데 사실 이 일장기 말소 사건은 총독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조선중앙신문이라고 있어요. 여운형이 하던. 거기에서 며칠 전에 먼저 했던 거야. 근데 그것을 이제 신문이 이렇게 좀 유명한 신문도 아니고 그러니까 몰랐어. 그러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조선중앙신문과 동아일보 이제 두 개가 다 일장기 말소 사건에 관련됐고, 그래도 먼저 한 것은 조선중앙신문이라는 것은 기억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아주 의미 있고 똑같은 일을 해도 예를 들어 막 우리 같은 유튜버가 하면 무슨 뭘 터트려도 알려지지가 않잖아. 응?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현직원이 삶이 어려워졌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양계. 시골 가서. 옛날 그 문인들이 할 일 없으면 꼭 다 키웠거든, 이거. 네. 시골 가서, 예. 네. 그래가지고 현직원 선수의 이 닭은, 양계는 둘 중에 하나 때문에 망해. 죽거나 떼주고. 일단 닭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확 몰살을 하든가, 아니면 닭 도둑놈들이 한꺼번에 그냥 트럭 몰고 와가지고 싣고 가든가.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당했던 양계업자가 누구냐면 시인 김수영이야. 김수영 시인. 네. 그 양계만으로 안 되니까 이제 현진건이 뭐 그 당시에 요즘으로 치면 뭐 주식 투자 비슷한 뭐 그 기미 사업을 하고 증권회사에 이제 미루 투자했다가 다 날리지. 네. 그러자 이제 현진건이 원래 살던 동네는 관운동이면 거기가 이 경복궁하고 창덕궁하고 중간이니까 이제 좀 중심지 잘 사는 그렇죠. 예. 마을이었는데 거기서 망하고 이제 서대문구 부암동으로 가. 부암동은 이제 변두리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닭을 키울 수가 있을 정도의 변두리 시골이지. 거기서 더 망하니까 이제는 빈민촌으로 갑니다. 그 빈민촌이 이제 지금의 고려대학교 정문 앞.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고려대학교 정문 앞이 그렇게 빈민촌이냐? 옛날에 엄청 빈민촌이었어요. 왜냐면 그 정문 앞에서 좀 골목 들어가면 개천 나오거든. 개천에 그냥 판잣집들이 턱석집 붙어 있었어. 거기 가서 사시다가 이 현진건 선생이 거기서 이제 병을 얻고 돌아가셨습니다. 병을 얻고. 자, 그러니까 지금 그 고려대학교 정문 맞은편 이상화도 같은 날 대구에서 별세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진건 선생의 생가, 즉 부암동 생가, 관운동은 뭐
어딘지도 확인이 안 되고 부암동 생가는 주소만 남아 있고 어딘지 확인이 안 돼. 예. 뭐 옛날에 뭐 주차장으로 팔려가지고 그냥 없어져 버렸어. 공용 주차장. 그래서 지금 거기 가보면 거기에 현진건 집터라는 표지상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제기동 그 판자촌 막 초가집하고 판자집하고 같이 있던 곳이야.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분을 어디다 묻었냐면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서장리에 이제 매장을 했거든. 예. 근데 지금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서장리 당시 주소. 지금 주소는 어디냐? 서초동 고급 아파트 단지야 지금. 그래요? 네. 옛날 그 서초동 그 양재동 그쪽에 거기 한번 가려면 저 나룻배 타고 가고 그랬었어요. 완전.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예. 예. 그런데 아까 현진건 선생의 그 삼녀, 응? 예. 현화수 선생. 예. 그 현화수 선생이 이제 그 박종화 선생 아들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많이 뒀어요. 일남 5년을 뒀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이 고려대학교 이제 교수를 했는데, 지금 현화수 선생이 그 서초동 아파트 살아. 자기 아버지 묻혔던 땅에 지은 아파트. 아파트 사시는구나. 그것도 재미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현진건 선생을 누가 거둬주겠어? 뭐 형들도 다 뭐 감옥 갔다 왔고 월탄 박종화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현진건이 그때 병 들어가지고 막 죽기 직전이었었거든. 그리고 그 판자촌 그 제기동 그쪽에서 살고 막 돈도 형편하면 막 그 집보다도 더 못 살았는데도 자기 아들을 현진건의 딸과 결혼을 시키고 음으로 양으로 막하니 도와주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뭘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김유정 선생, 오늘의 현진건 선생, 이상화, 이런 분들은 삶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힘들 대로 힘들지만 문학적 성취는 이루었는데. 그렇죠. 예. 이 박종화 선생은 대단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예. 벌써 그 가난한 데 결혼시킨 것만 봐도 알고 예. 자식들도 다 잘 키우고 많은 사람을 도와줬어. 문단에서도. 예. 예. 근데 문학으로는 실패했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박종화 선생이 젊어서 쓴 시 하나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 왜냐? 여기서 좀 문학에 관련된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시는 사의의 찬이라는 제목이 이제 주제야. 긴 시의 중간 부분이에요. 중간 부분이. 자, 그런데 검은 옷을 해골이에 걸고 말없이 주토빛 흙밟는 무리를 보라. 이곳에 생명이 있나니 이곳에 참이 있나니 장엄한 칠개 하늘 경건한 주토의 거리 해골 무엇 번쩍이는 진리는 이곳에 있지 아니하랴. 예. 그렇다 영겁이.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림이 보이죠. 그림이 이렇게 그림 같죠. 이럴 때 이걸 회화적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시를 볼 때 뭐 소리가 들리는 듯 하면 음악적이라고 하고 이건 회화적인 시야. 왜냐 색깔이 많이 나오잖아. 자, 검은 옷을 해골이에 걸었다는 것은 해골이 검은 옷을 입었다는 얘기야. 검은 옷을. 그럼 무슨 뭐 해골이 검은 옷을 입으면 뭐 옥양목 저고리를 입겠어? 아니면 가다마리를 입겠어? 망토 아니면 바바리 코트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망토나 바바리 코트 어떻게 입었으면 이건 완전히 황금박쥐 아니면 황금박쥐 아니면 그 다음에 그 바바리 맨이야. 해골이야 지금 해골. 해골에다가 걸치고. 해골. 말없이 주토빛 흙밟는 땅은 막 빨갛다는 거야. 응? 빨개 땅이. 빨개. 그렇게 얘기하고 이게 이제 지옥의 모습이야 지금. 죽음의 세계. 근데 난데없이 이곳에 생명이 있다는 거야. 이곳에 참이 이렇게 역설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그렇죠. 자, 장엄한 칠개라. 하늘은 또 시커
못하는 거야. 예. 블랙. 응. 하늘은 블랙. 경건한 주토이가 레드. 예. 상상하세요, 여러분들. 그러고 또 갑자기 해골. 무언 해놓고 번쩍이는 진리는 이곳에 갑자기 뭐 진리가 나오죠, 갑자기. 예. 그 이유라고 된다는 게 영원한 시간. 영겁이기 때문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참이 있다는 이 사의 예찬은 실패한 전형적인 시인데 별로네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이 시 감동적이라고 하는 놈들 많아요. 예, 바보들. 예. 이 가짜 새끼들이 많다는 얘기야.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박종화 선생은 왜 실패를 했느냐?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서양의 것을 모방했기 때문에 그런 거. 이 당시에 그 프랑스 뭐 퇴폐주의, 상징주의, 예, 데카당스 이런 거 해가지고 흉내내는 거야. 응? 서양 거요. 왜 유럽 거? 예. 근데 이런 거 우리가 흉내내는 것을 모양주의라고 하지. 그렇죠. 이 모양주의 놈들 치고 유럽이나 서양을 잘 아는 놈들이 또 없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가장 전통적인 시인 가운데 김수월 있죠? 예. 김옥 있죠?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럽 시와 문학을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김옥은 뭐 그래서 번역 시집도 내고 그랬잖아. 서양 것을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창조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박종화 선생이 이걸로 돌다가 안 되니까 이제 뭐 시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지. 써보고 싶고. 그러니까 나중에 예. 이제 뭐 이제 그 통속 역사 소설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금삼의 피라고 있어. 그 금삼의 피 알지? 박종화 씨. 그 연산군 엄마가 그 뭐 이렇게 사약받고 막 비단에다가 피토했다고 금삼.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이지. 예. 그 다음에 장희빈이라는 소설도 있어. 예. 완전히 식민사관으로 점철된 우리나라 궁중 치정사극들이야. 예. 아주 피해가 커. 근데 박종화 선생은 삶 자체는 대단히 원만하고 또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죠. 직업 선택을 예. 자기 성격에 맞게 하는 게 좋아요. 제일 안 된 사람들이 문학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 문학을 하고, 응? 그렇죠. 예. 음악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음악을 하고. 자, 여러분들 오늘 그래도 자기의 삶과 시를 일치시켰던 이상화의 그 빼앗긴 드레도 보면 오는가를 마지막 자막으로 감상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드레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질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옥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이거 보리밭아 하고 읽으면 안 돼요. 한영 선생님.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 나가자. 마른 돈을 안고 도는 착한 노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운을 바른 이가 지신 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습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숨,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명이
좋겠나 보다. 우리 한인 선생님 오늘 예. 현진건의 고향을 예. 같이 읽으시면서 또 현진건 작가에 대해 논의도 하고 다른 이야기도 좀 했는데 예. 오늘 이 강의의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참 이거 들으니 마지막 쪽에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좋은 시가 어떤 것이고 진짜 좋은 문학이 이제 어떤 것이고 그런 거를 좀 우리 사회가 좀 그런 걸 좀 알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이거 좀 뭐 바뀌어야 되고 막 진짜 뭐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사람들이 좀 진짜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도 문자화되어 나타나는 문학, 소설가 시는 그래 상당히 아주 공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정의 반 이상은 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진짜 엉터리 새끼들이 설치는 것은 정치하고 학문이에요. 정치하고 학문. 네. 논문 같은 거 어렵게 쓰면 막 잘 쓰는 줄 알잖아. 정치 같은 거 막 무조건 정치 탄압이라고 몰아붙이고 막 선동하면 유능한 정치가인 줄 알잖아. 그래도 문학은 물론 스포츠나 바둑은 실력대로 나오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문학은 그리고 또 연주 같은 거 이런 거 직접 듣거나 보니까 그래도 평가가 객관적으로 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고 그 문학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서 전달을 해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학을 즐기고 누리고 향유하고 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비평가들인데 그렇죠. 이 비평가들은 이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 한국도 어느 나라 비평가든지 이 작가나 시인들은 수준 이하라고 해요. 그건 자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